이런 때는 있어. 나는 이런 때는 잘 흐름을 타서 잘 하고 있다가 내가 봐서 이런 다운되는 흐름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심해야지. 그때는 납작 엎드려서 웬만한 거 하지 말고 조심 가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도 파시고 호텔 분양도 받으셨고 대출도 나오나요? 그때는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올 때였어. 70%까지 나올 때였어.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그리고 그때는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거 자체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자산은 좀 있었지. 계속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자산은 있는 거지. 부동산은 레버리지라는 거를 극대화시켜서 해야 되는 투자다 보니까 부동산은 대출은 항상 최대한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내 자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그 저금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이자가 뭐 높은 것도 아니고. 근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야 어차피 거기서 매달 월세가 나오고 거기서 대출 이자 내고 나머지를 내가 갖는 구조기 때문에 이자를 낸다고 해도 나한테 부담은 안 되죠. 어차피 나는 100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50만 원은 대출 이자로 내는 거니까 내 돈에서 나가는 건 없지. 현금 흐름이 그래서 중요해.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뭔가를 계속 내야 한다고 그러면 나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일단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지. 들어오는 돈에서 나갈 거 나가고 나머지가 나한테 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불을 더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지. 요즘같이 대출이 많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고 그러면 부동산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 투자는 아닐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어. 주택하고 수익형 부동산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게임의 룰이 아예 달라. 그리고 나는 주택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고 내가 사는 집만 항상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지. 이게 계속 해오시던 투자 방식이 현재 시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 전략과 계획이 잘 먹힐까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디든지 뭐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지. 내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막 몰빵을 하던 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지.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지. 부동산은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괜찮지. 왜냐하면 자기 사는 집 하나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필요하니까. 근데 예전처럼 부동산에 몰빵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부동산은 일단 덩치가 크잖아. 덩치가 크니까 그거를 현금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 자산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이게 내가 지금 막 자산이라는 거를 소비하는 돈으로서가 아니고 나중을 대비해서 내가 불려나가려고 하는 거잖아. 자산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엑싯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를 언제 쓸 것인가 아니면 노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 서류, 세금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쉽게 접근할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무겁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내가 그거를 이용을 한 사람인데 사람이 저축을 한다는 건 보통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보통은 급한 거 쓰고 말고 소비를 자꾸 하게 되지. 내가 정기 적금을 막 꼬박꼬박 붓는다든가 그 목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뭔가를 안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나도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소비를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막 하고 그러는 성격이 못 되거든. 그런데 자산은 모아야겠고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이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을 받는 거였어. 이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분양을 받으면 처음에 계약금을 내. 그리고 중도금을 낸단 말이야. 1차, 2차, 많게는 3차 내고 나중에 잔금을 내는데 잔금은 웬만한 건 은행에서 대출로 해결이 되니까 그 분양 받는 당시에 그거는 은행 대출로 하는 걸로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러면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을 부어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죽는 한 있어도 그 돈을 마련을 해야 돼. 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한테 확실하게 이날 몇 월 며칠까지 이 금액을 마련을 해서 그걸 내야 된다는 확실한 목표 내지는 과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그걸로 돈을 모아서 넣고 그걸 돈 모아서 넣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만들었어. 강제 저축을 하는 거였지. 나는 내가 하는 내 의지로는 적금해가지고 목돈 만들고 해서 고갖고 굴리고 그게 안 되니까 나를 강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내 자산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가 제 자산이 되고 어떤 땐 돈이 그렇게 만들어지나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부터 시작해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넣고 나서 하나 끝나고 나면 마이너스 통장 남아있잖아. 그럼 또 열심히 그걸 갚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를 쪼아댔지. 그렇게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자산을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 몸테크 아니에요 이거? 내가 그랬잖아. 내가 몸테크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몸테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약속해 놓은 준비해야 할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치. 그거를 나처럼 무식하게 하지 말고 나는 겁이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과감한 면이 있어. 그래서 너무 좋으면 일단은 지르고 보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죽어도 해야 되니까는 해낸단 말이야. 무리가 됐을 수도 있지. 내가 일중독이었어.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됐는데 그런 거 일하는 거에서 재미를 찾았고 그렇게 자산 하나하나 쌓는 것도 재밌더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든든한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상했는데 그 몸이 상한 거를 이걸로 어떻게 보호를 해주고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거든. 이거는 각자 다 다르니까 나의 여정을 약간 반면교사 삼아서 방향성은 본인이 잘 잡되 밸런스를 잘 잡으라는 거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내가 이걸 막 해가지고 이거를 희생을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어느 쪽이든 다 좋게만은 안 돼. 결국은 현명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야. 나는 아무도 길잡이가 돼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면서 왔거든. 시행착오도 너무 많이 했고 사실은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도 없었어. 나는 호텔을 사면서부터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60이 다 된 이 나이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인생에. 나는 그거를 운의 바이오리듬, 인생의 바이오리듬 그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어. 평탄한 사람은 이렇게 완만하고도 넓게 가.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사는 인생을 산단 말이야. 그 전에는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 열심히 잘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거 다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거 하고 부동산도 잘 했단 말이야. 근데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은 자기가 있던 그 상태가 계속 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 거가 위험한 거지.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된다? 그런 보장은 절대 없고 오히려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꺾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야.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때를 기다리라고 지난번에 계속 강조를 한 거가 이런 때는 있어. 나는 이런 때는 잘 흐름을 타서 잘 하고 있다가 내가 봐서 이런 다운되는 흐름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심해야지. 그때는 납작 엎드려서 웬만한 거 하지 말고 조심 가야 될 필요가 있어. 나는 호텔을 사기 전과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 그 전에는 자산도 가지고 있어서 월급을 용돈같이 쓰는 수준으로 여유롭고 우아하게 사는 교수였단 말이야. 근데 호텔을 사고 나서 어느 순간 나를 봤더니 이거는 오만 별꼴을 다 보면서 오만 사람에게서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 난리를 치는 거는 이건 세상에 알려야겠다 해서 책도 썼지. 그리고 유튜브도 만들었어. 근데 그 유튜브는 보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는 수준이야. 체크인 유튜브를 찍을 때는 그래도 인생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랄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인생을 돌아보는 얘기도 하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하는데 와 그거는 유튜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였어. 뭐 저는 편집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온전하게 그 시간 동안 한 게
기적이에요. 내가 과연 여기서 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정신이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니까. 오늘 내가 우리 게스트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이 인생의 바이오리듬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 나는 그때 이렇게 가다가 호텔 사고 나서 10년 이렇게 계속 하강 오면 그때는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사도 이런 호텔 사고 만나도 사기꾼 같은 인간만 계속 줄줄이 만나는 거야. 뭘 하려고 그래도 투자를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잘 봐야 돼. 그래서 현명함이 필요한 거야. 이거를 모르면 나처럼 오는 대로 그 파도를 다 막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열심히 교만하지 않게 열심히 잘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별로고 그런 느낌이 오는 때가 있어.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 때가 지나가기를 잘 기다리는 것도 현명함이야.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돼.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때가 있으면 나는 그 다음 때는 다시 반드시 오거든. 그러면 그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 그러면서 내 그릇을 키워야 돼.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어. 오늘의 교훈은 그거야.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가 그거야.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면 지혜가 그렇게 녹아는 모든 책들이 다 그렇거든. 어떤 책이든지 웬만한 수준을 가진 책들은 다 그런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가 간접적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것들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줘. 부모님도 멘토가 돼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멘토다운 멘토 만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멘토를 기다리지 말고 누가 내 멘토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봐. 그럼 그 사람은 내가 1대1로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어떤 멘토가 될 수 있거든. 이거를 알고 인생을 접하는 거랑 모르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거랑은 아마 많이 결이 달라질 거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1년, 10년, 20년 후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오늘의 체크인은 여기까지.